독재하면 정치적 독재를 떠올리지만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독재보다 더 끔찍한 독재는 서울대의 사회적 독재예요. 서울대를 나온 자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이건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한때는 교육이 어땠나요?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의 사다리를 타고 사회적 상승을 이룰 수 있었죠.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거의 그런 아이들 보기 어렵고요. 교육이 어떻게 됐나요?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고 심지어 세습시켜주는 그러한 사회적 통로로 완전히 타락했죠. 경제에 취한다. 김광석의 경제포차. 오늘은 여러분들과 인문학에 취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어떤 관점에서 그 행복을 바라봐야 할까요? 진심으로 이 대한민국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인문학자가 계시죠? 김누리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처음 채널 출연하셨으니까 네. 짧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지.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누리라고 하고요. 중앙대학교에서 독일 문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경제포차라고 해서요. 네. 이렇게 한잔 하시면서 예. 편안하게 과일도 드시면서 예,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대담 프로그램이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네.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할 음. 오늘의 책은요. 김누리 교수님의 두 권의 저서죠.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두 권입니다. 이 출간 순서로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2020년에 출간됐고, 예. 그리고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 음. 책이 그 다음 작년에 내주셨는데, 예. 행복에 관해서 생각하시다가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맞닿게 되셨는지, 예. 이 두 권의 책을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예, 행복은 아니고요. 네, 불행. 예, 불행. 행복이란 불행 그렇죠. 앞뒤지만 조금 다르죠. 지금 네. 한국은 너무 불행한 나라다. 그냥 적당히 불행한 게 아니고 음,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도 훌륭하게 이루고 네, 경제 성장도 엄청 이뤘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기적을 이뤘는데 정작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 행복하지 않다. 음,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음, 그걸 한번 주제로 제가 그 어느 방송에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강연록을 모아서 책을 낸 게 예,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방송을 하는데 아무튼 그게 조금 화제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 또 더 큰 데서 한 번 더 강연 형식으로 해달라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제가 교육 문제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행한 것 같아서 음, 제가 주로 독일에서 많이 체험한 독일인들이 교육에서 음, 행하는 것, 느끼는 것, 또 독일 아이들이 독일 교육 속에서 자라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걸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아무튼 많은 사람한테 좀 공감이 됐나 봐요. 네, 그래서 그 후에 교육에 대한 그런 강연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걸 이제 그 강연록을 일종의 모아가지고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런 책을 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좀 돼 있는 그럼 거죠. 예. 근데 인문학자가 본 음. 한국의 교육의 실태, 저도 경제를 연구해 오면서 예. 이제 교육이라는 하나의 부문을 놓고 이게 우리 미래 경제를 위해서 온당한가 한 고민들을 여러 번 해 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예. 어쨌든 현대 교육의 시작점을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고 예. 이 자본주의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소위 일 잘하는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 교육의 가치를 아예 상실해 버리고 이제 시스템이 되어 버린 그런 가장 큰 이유, 그런 이유가 본질적으로 어떤 이유였는지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우선 그 질문 자체가 네. 너무 교육을 도구적으로 본다. 음.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네. 순종적인 노동자, 사실 그것만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것만은 아닐 테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일반적인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의 발전, 그 안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우선 한국의 근대사 안에서 우리의 교육은 어떤가 네.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1919년에 임시정부가 쓰기 때문에 네네. 우린 대체로 임시정부 이후 대한민국 100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교육. 음. 저는 한국은 단 한 번도 교육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거의 한 40년 되잖아요. 그 시기의 교육은 뭐가 교육이었나요? 한국 신민을 기르는 걸 교육이라고 불렀어요. 네. 다시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를 기르는 걸 교육이라고 불렀던 거죠. 네. 그러다가 해방됐어요. 자, 해방된 이후에 우리는 좀 불행히도 거의 40년 이상을 음. 독재 정권을 경험했죠. 음. 네. 민간 독재 10년, 그 다음에 군사 독재 30년, 네. 합쳐서 거의 40년을 독재 정권 치하에 보냈죠. 네. 불행한 역사죠. 음. 예. 이 시기에는 뭘 교육의 목표로 삼았나요? 반공투사, 아. 산업전사, 이거 기르는 걸 교육의 목표라고 했어요. 네. 예. 다시 말하면 예, 국가주의의 도구들을 기르는 걸 교육이라고 했어요. 네. 마침내 민주화됐죠. 예.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이제 마침내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육부 이름을 바꿨어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세요? 예. 예. 교육인적자원부라고 아. 바꿨어요. 인적자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그걸 듣고 경악했어요. 네. 야, 이거 민주정부가 더하네. 음. 교육을 인적자원? 한국인들의 인적자원으로 봐? 저 밖에 있는 자연은 천연자원이고 네. 인간은 인적자원이야? 그런 도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 자체에 저는 경악했어요. 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그저 자본의 도구로 보는 관점 아니에요. 자본의 부품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우리 교육을 돌아보면 존엄한 인간, 성숙한 민주주의자, 개성 있는 자유인, 네. 이걸 기르는 게 교육이에요. 네. 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단 한 번도 교육을 해본 적이 없고요. 지금도 그런 교육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완전히 인간을 인적 자원으로 보는 도구적 관점만 지배하고 있고요. 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을 넘어서 보편적인 근대 이후의 교육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건 맞죠. 근대 이후는 결국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어떤 식으로 순치시켜서 순정적인, 개성 없고 순정적인, 네. 다루기 쉬운 이런 노동자로 기를 것인가. 이게 자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입장이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근대 국가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네. 이것을 운영할 관료들, 음. 학자들 키워야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자들, 전문가, 몸 전문가, 의사들, 인간의 영혼 전문가, 성직자들, 네. 인간의 정신 전문가, 학자들, 네. 그 다음에 사회의 질서를 부여하는 네. 질서 전문가, 법학자들, 얘들 길러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근대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네. 아주 순정적이고 잘 길들여진 노동자를 길러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들을 길러야 됐던 거죠. 그것을 독일 말로는 빌둥스뷰르거란 표현을 써요. 빌둥스뷰르거. 네. 빌둥이라는 게 교양이에요. 뷰르거는 불어로 하면 부르주아예요. 불어는 부르주아. 독일 말로는 뷰르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는 뭐라고 번역을 하나요, 보통 경제학에서는? 뭐 지배계급 뭐 이렇게. 뭐 지배계급 예. 또는 자본가 뭔가. 또는 시민계급 네. 뭐 이렇게 다양한 층위로 번역을 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빌동스비르가 하면
교양 부르주아죠. 음. 교양 부르주아. 음. 그래서 이 교양 부르주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음. 근대 이후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는 이제 부르주아의 시대에 살고 있죠. 음. 근대 이후에 부르주아와 노동자, 음. 자본과 노동자 사이의 계급 갈등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기본적으로 근대 사회죠. 그런데 근대 자본가들, 음. 말하자면 부르주아들은 굉장히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왜 여기에 맞서지 못할까요? 노동자들이. 생각 안 해보셨죠? 왜 아, 저한테 질문 주신 예, 겁니까? 예, 예. 네.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지배 계급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교육을 수단으로 그렇죠.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수단으로 그렇죠. 사용하고 예.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근대 사회에 탄생한 이 부르주아라는 계급은 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의 보편적 이념을 예. 자신의 계급적 이념과 네. 일치시킨 음. 그러한 계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력하죠.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이념은 뭔가요? 자유, 음. 평등, 연대. 네. 이걸 내세웠잖아요. 예. 이건 부르주아의 계급적 이해지만 사실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이념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계급적 이해와 음. 인류의 보편적 이해를 일치시킨 음. 최초의 계급이 부르주아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강력한 거죠. 음. 그래서 교양 부르주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음. 이 교양 부르주아들은 계급적으로는 부르주아지만 교양을 통해서 음. 인류의 보편적 이념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자유, 평등, 연대라고 하는 네. 이게 서구의 부르주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독일,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들은 부르주아지만 기본적으로 교양으로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요. 네. 이들은 생활 방식에 있어서 음. 자유, 평등, 연대라고 하는 음. 이러한 삶을 자기 몸에 내재화하고 있어요. 음. 한국 부르주아들 그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안타깝- 한국 사회가 음. 이렇게 야수적인 자본주의가 된 것은 음. 한국의 부르주아들은 그러한 교양을 쌓은 부르주아를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속물 부르주아들이에요. 네. 예.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예.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자본주의 체제는 순정적인 노동자만 기르는 게 아니에요. 네.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오면서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은 순종시키는 이러한 노동자들이 말하자면 교육됐고요. 네. 훈육된 거죠. 다른 한편에서는 교양 부르주아라고 하는 거대한 이데올로기 계급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자본주의의 모순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그러한 자본주의의 반란자들은 지금 자본주의에 맞서는 예. 그러한 계급은 항상 사람들은 항상 어디서 나왔어요? 노동자 계급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본. 부르주아들 사이에서 나온 거죠. 그게 마르크스고 음. 그게 엥겔스고 네. 네. 예? 그게 헤겔이고 예. 그게 칸트고 음. 그러니까 근대 부르주아, 교양 부르주아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부르주아적 질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자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급의 위대성과 모순성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 안에서 자본주의와 말하자면 교육의 문제 네. 이런 걸 같이 봐야죠. 네. 한편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양 부르주아라고 하는 굉장히 지적이고 교양 있는 아주 성숙한 그러한 시민들을 길러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순정적이고 개성 없는 그러한 노동자들을 훈육하는 이 양측면을 같이 봐야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이런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외우다시피 이렇게 암기하는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3요소를 써 넣어라. 아주 괄호 3개가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 뭔지 아십니까? 괄호 3개. 그거 들어본 것 같긴 이게 한데. 이것도 교육일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과 노동이 있을 거고. 네. 그죠? 예. 그다음에 기술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생산의 3요소가 이게 경제적인 관점이 재밌죠? 노동, 토지,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왜 우리의 이 교육이 변질되었을까?
실제 이 교육이 갖고 있는 고귀한 목표가 있을 텐데,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은 어쩌면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한, 예를 들어서 그런 자질,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었어야 되는데, 이 생산의 3요소가 노동토지 자본이니까 이 각각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면 같은 노동 인풋을 1시간 들여도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아웃풋은 더 커져야 된다. 이게 경제학적인 효율성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1시간의 인풋을 들여서 더 많은 아웃풋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도구로서 교육을 활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르주아 계층이 혹은 자본가가 노동의 도구로서 더 효율적인 생산을 해내기 위한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성장에 취해 있다 보니 고성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이 교육을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관점으로 해왔던 게 아닌가 하는 저의 피드백을 먼저 드리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게 이제 성숙된 시민 의식을 좀 함양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서방의 부르주아 이런 식으로 양성되면 좋긴 좋겠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 부의 대물림 그리고 양극화의 격화 이렇게 나타나는 또 다른 배경이 교육인 거예요. 교육 카르텔이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교육이 지금 안 좋으니까, 공교육이 신뢰될 수 없으니까 너도 나도 사교육에 의존하는데, 이 사교육 시스템은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유리하겠죠. 돈이 덜한 사람들은 이 사교육을 이용하는데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통상 잘 사는 동네는 그 교육 카르텔까지 형성돼서 부유한 자들이 그 부를 되물림하는 수단으로서 교육이 결과적으로는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이 활용되어 왔는데, 이 교육이 결국 이 자본주의의 잘못된 방식, 부작용, 양극화로 또 전개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교수님의 그 교육에 대한 그 의견에 제 피드백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근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네. 그러한 이상 혹은 이념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연대하는 그러한 세계를 이상형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못 가는 거죠. 특히 지금 한국의 교육은 최악이죠. 전 최악이라고 봐요. 우리보다 더 나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특히 이제 고등교육에 이르면, 고등교육은 지금 유럽의 경우는 고등교육을 어떻게 보나요?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로 봐요. 네. 그에 반해서 지금 한국, 특히 미국은 어떻게 네. 보나요? 고등교육을 시장에서 내가 구매하는 교육 상품으로 봐요. 네. 무지하게 비싸죠. 그렇죠. 예? 예. 이른바 좋은 대학일수록 더 비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명문대학의 순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등록금 순위 아닌가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네. 스탠포드, MIT 이 등록금 순위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교육에 적용한 거죠. 유럽에서는 다른 거죠. 교육은 내 돈 내고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야. 네. 교육은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지. 예. 완전히 달라요. 교육을 보는 관점이. 그래서 우리만 해도 지금 사립대학은 1년에 학비가 거의 1,000만 원 가깝잖아요. 네. 다 아시죠? 예. 지방 아이들이 서울에 이제 왔다. 이러면 아무리 안 들어도 2,500만 원 든대요. 난 한 2천만 원 들 줄 알았더니 네. 최근에 몇 분 만나봤더니 2천만 원으로 안 된대요. 네. 거의 2,500만 원. 아이들 하숙 집값이 너무 올랐대요. 그 사이에. 식비까지 하려면 거의 2,500만 원. 아이 둘이 들어갔다. 그럼 그 집은 거의 파탄이라는 거예요. 5천만 원씩 매달 아이들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야만적인 거라는 거죠. 네. 대한민국 사회라는 민주공화국에 거하는 구성원들은 누구나 내가 고등교육을 받아야 돼.
네. 받을 의지가 있어. 그러면 받게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게 유럽의 관점이에요. 네. 유럽은 그래서 어떤가요? 대학에 학비가 학비가 없고요. 예. 그렇죠? 예. 학비만 없는 게 아니고 독일에는 음. 69년에 음. 학비가 없더라도 부유한 집의 아이들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데 네. 집이 어려운 아이들은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음. 이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음. 않는다. 음. 걔들은 입만 열면 소셜 저스티스예요. 사회적 정의. 이걸 입에 달고 다녀요. 네. 정치인들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아. 어. 이거 고쳐야 돼. 대학에 들어오면 누구나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지. 부잣집 아이만 공부에 전념해. 이거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지. 네. 그래서 1970년부터 예. 생활비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55년 됐어요. 우리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작년에 제가 보니까 이걸 바팩이라고 하는데요. 네. 바팩. 예. 작년에 매월 120만 원씩 주더라고요. 120만 원. 그러면 기숙사비 내고 식비하고 책 몇 권 살 수 있어요. 네. 공부에만 완전히 전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 우리 도서관 가보세요. 우리 도서관. 음. 예. 도서관에 아이들이 있나요? 도서관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이거 찍고 앉아 있어요. 커피 나르고 있어요. 맥주 나르고 있어요. 예? 이것은 교육이 그 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한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기는커녕 네. 오히려 기존의 계급 구조를 더 고착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맞죠. 사교육 시장뿐만이 아니고요. 대학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과거 한때는 네. 교육이 어땠나요?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네. 교육의 사다리를 타고 그렇죠. 사회적 상승을 이룰 수 있었죠. 그렇죠.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거의 그런 아이들 보기 어렵고요. 예, 교육이 어떻게 됐나요?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고 그러니까. 정당화시켜주고 심지어 세습시켜주는 네. 그러한 사회적 통로로 완전히 타락했죠. 어쩌면 우리의 이제 교육 시스템이 이제 고등교육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초, 중, 고등 교육의 경우에는 사교육에 의존을 해요. 예. 공적 교육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사적 교육을 더 충실히 주느냐가 그렇죠. 우등생이냐 아니냐를 예. 갈라놓는 역할인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양극화의 소지가 되죠. 그러니까 공적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사적 교육 시스템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적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굳이 사적 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 하는 공적 교육 기관의 설립을 제대로 한다면 그렇죠. 이걸 억누르지 않아도 이쪽으로 몰릴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예. 아무래도 이 교육이라는 것을 권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그 교육이라는 권리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역시 여기서 이제 고등교육으로 넘어가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맞아요. 교수님께서 주셔가지고 예, 굉장히 맞습니다. 철저하게 공감합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른 측면은 우린 지금 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적 계급을 형성하는 네. 그러한 바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결국은 네. 이른바 대학 서열이라고 하는 것, 스카이를 정점으로 한 대학이 다 서열이 있잖아요. 네. 이런 야만이 어디 있냐고요.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지금 미국이 이런 방식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야만이 없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류의 교육, 네. 말하자면 특수한 엘리트를 길러내고 그러한 엘리트들은 미국의 교육 시장의 승자라고 아주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들로 성장을 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대중들이 느끼는 네. 분노와 울분, 예. 이게 축적이 되어 온 것, 이것이 트럼프라는 괴물로 폭발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미국 사회에 대한 아주 훌륭한 진단이에요. 마이클 샌델. 네.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가 진단한 게 바로 이거죠. 네. 다시 말하면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이러한 야만 현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미국 사회에서 가능했을까? 그걸 분석한 책이 한국에서는 공정하다는 착각, 네.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엉터리 제목을 갖다 붙인 거죠.
제가 마이클 샌델이라면 화냈을 거예요. 네. 원래 제목이 The Tyranny of Merit예요. The Tyranny of Merit. 메리트가 뭐 장점 또 능력 이런 게 되겠죠. 네. 타이러니 하면 타이런트 하면 폭군이니까. 그렇죠. 폭군의 정치. 예. 그냥 능력의 폭정 정도가 될 텐데 좀 어려우니까 제가 번역을 한다면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쉽잖아요. 네.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다 때려부신 음. 폭군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책의 제목이에요. 네. 얼마나 도발적인 제목이에요. 말씀. 우리는 능력주의를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네.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네. 부와 권력이 보상받아. 네. 이거보다 좋은 사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좋게 생각하지만 네. 능력주의의 사회적 기능은 미국 사회를 완전히 야만 사회로 만들었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능력주의 경쟁교육이 한편에서는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엘리트들을 길러내고 네.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오만한 엘리트들을 보면서 울분과 분노를 느끼는 대중들 이들로 미국 사회를 완전히 양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열화로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는 교육의 구조, 소위 엘리트 대학, 명문 대학 이러한 위계 구조, 이것이 미국 사회를 이런 야만적인 그러한 사회로 만들었다. 한쪽에서는 소위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한 네. 이런 명문 대학 나온 아이들은 극단적으로 오만하고 그들을 보면서 대중들은 엄청난 분노와 울분을 느끼는 그런 사회로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한국은 다른가요? 똑같죠. 특히 한국은 거기는 뭐 몇 개 대학으로 나눠 있지만 한국은 스카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최고위 공직들은 대부분 서울대가 독점하고 있죠. 네. 저는 우리는 계속 독재하면 정치적 독재를 떠올리지만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독재보다 더 끔찍한 독재는 서울대의 사회적 독재예요. 서울대를 나온 자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이건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네. 출세 위주의, 말하자면 학문하러 서울대 간 아들 몇 명 되겠어요? 네? 그러한 일종의 엄청난 엘리트 카르텔에 포함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말하자면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사회적 독재의 카르텔에 자기를 포섭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한국 사회가 굴러가는 거죠. 이건 가장 병리적인 것이고요. 이걸 깨야죠. 예. 말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네. 거죠.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짠을 저랑 예. 같이 드시죠. 예, 제가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또 마이클 샌델 교수님 말씀이 또 나와가지고 예. 제가 예. 한 1년 반 정도 전에 뵙고 왔습니다. 한 거 있죠? 예. 샌델 교수랑. 예, 예. 그런 것 같아. 예. 교수님 뵙고 하버드 교수님 하버드대 안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홀에서 이렇게 또 마주하고 아, 그랬어요? 한 2시간을 그랬어요. 이렇게 서로 예. 대담하는 그런 방송을 찍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뭐 아마 샌델 교수님이 안 듣고 계시다라는 전제하에서 교수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에 제가 예. 정말 100% 공감하고요. 예. 제가 미처 그동안 내가 무식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저한테도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 저의 생각을 떠나서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측면의 사고를 하고 계실 텐데 예. 이런 측면의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냐? 샌델 교수님을 뵐 때도 그랬지만 그 하버드 대학 안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특히 제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홀이 너무나 화려하죠. 웅장하고 멋있었는데 그 홀에 계신 또 너무나 또 저명한 교수님을 뵈니까 제가 막 떨리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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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분도 결국은 하버드 대학 교수님 아니시냐? 그렇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죄송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교수님도 어쨌든 뭐 스카이까지는 아니지만 뭐 중앙대학교라고 하면 소위 명문대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예. 교수님 아니시냐? 아, 그래요. 그걸 가지고 제가 그냥 단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런 소위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엘리트로 큰 어떤 학자나 뭐 전문가나 기술인재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후생과 기술 발전과 또 추가적인 성장과 뭐 그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부를 우리가 분배받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교수님도 중앙대학교에서 또 훌륭한 교수님으로 교육자로서 활동하시니까 또 그런 엘리트로부터 받는 또 인적 교육 또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의견을 드려본다면 그것이 주는 부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카르텔 예. 등과 같은. 예. 근데 그것이 또 경제적으로는 우리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또 자양분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들도 갖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걸 되질문 예, 드려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김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그러한 관점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관점이죠. 맞습니다. 예. 보편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엘리트들을 잘 골라내고 네. 그 엘리트들이 우리를 이끌어서 네. 좀 획기적인 보다 빠른 그러한 발전을 이루는 이게 우리의 성장 모델이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과연 옳으냐 하는 데 대한 그러한 성찰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우리의 불행에서도 자세히 썼지만 제가 독일에 가서 너무 놀라서요. 야, 이것은 그냥 우리와는 조금 다른 삶이 아니라 이건 다른 별이구나. 네. 다른 별이구나. 완전히 다른 인간들이 사는 거예요. 제도가 조금 다른 게 아니고요. 인간들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너무 놀라서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구나 이런 걸 본 거죠. 다시 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일체의 경쟁을 안 시켜요. 네. 경쟁을 해야 발전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의하면. 네. 그런 경쟁 지상주의, 경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죠. 또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체의 의구심을 갖지 맞아. 않아요. 오히려 신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유럽에 가면 충격을 받아요.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는 1970년에 교육개혁을 해요. 그런데 교육개혁의 모토가 이거예요.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제가 거기서 따온 거예요. 네. 제 주장이 아니고 네. 1970년에 교육개혁을 하는데 그 교육개혁의 모토가 경쟁교육은 야만이다예요. 그래서 70년부터 경쟁을 안 시켜요. 네. 학교에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일체의 우열을 가리는 그런 행위가 없어요. 네. 학교 간의 경쟁도 없어요. 대학 입학 시험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보고요. 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은 90%가 붙어요. 그리고 거기에 붙으면 이걸 아비투어라고 해요. 네. 아비투어. 이 아비투어 시험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때까지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와서 고등교육을 받아.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가서 받아. 다 자유롭게 열어놓은 거예요. 네.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은 그 경쟁에서 이긴 놈만 들어갈 수 있는 마치 어떤 성역처럼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독일은 정반대예요. 원하는 아이들이 다 하도록 열어놓은 거죠. 열어놓은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프랑크푸르트 대학 가서 철학 공부해야지 이러고 갔어요. 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한 학기 들으면 어때요? 와, 철학 너무 어렵네. 너무 재미없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베를린 대학 가서 심리학 해야지. 그러면 가면 돼요. 독일 대학은 90%가 다 국립대학이고요. 거기에는 서열이 없어요. 모두가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대학생들 경우는 최소한 2-3개 대학을 다니는 게 네. 아주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두 번 시행착오를 겪었다가 마침내 예. 와, 이거 나한테 딱 맞네. 예. 그걸 발견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하죠. 그렇겠죠. 그래서 독일 아이들이 뛰어난 거예요. 음. 제가 독일 가서 너무 놀랐어요. 뛰어난 아이들이 많아서. 음.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을 해야 발전한다? 이건 거짓이에요. 네. 완전한 신화입니다. 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마이클 샌델 교수도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책에서. 네. 그래서 샌델 교수의 결론은 뭐예요? 미국에서도 더 이상 이런 류의 경쟁시키는 시험 보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대학 서열 체제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예, 샌델 교수는 저보다 더 세죠. 예, 추첨으로 배정해야 된다잖아요. 맞아요. 추첨으로 배정하죠. 네. 저보다 훨씬 더 과격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예. 말씀 정말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이렇게 쭉 청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 예. 또 여러 가지 뭐 교육 개혁을 위한 방향성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 많이 하게 되고요. 특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학에 예를 들어서 여러 대학을 옮겨가면서 다닌다. 그러면 그게 정말 행복과도 직결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꿈이 뭐니 그러면은 부모가 정해놓은 꿈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그렇죠. 정해놓은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성적 맞춰서 그 꿈을 이루거나 못 이루거나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아나가는 여정이 있고 그렇죠. 실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행복할 뿐만 아니라 네. 열심히 하죠. 재밌으니까. 그래서 우리 네.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자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근데 나는 하루 종일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우연히 제가 좋아하는 일을 만난 케이스예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예. 근데 대부분 우리 성인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모르죠. 맞습니다. 태어나고 모른다는 죽잖아요. 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아요.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찾아나가는 여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되고 예. 성인이 되어서도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택한 그 일은 열심히 하고 전문성을 갖고 그렇죠. 행복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개혁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선택하는 과정, 그 과정에 최대한 많은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일에 이제 윈프리드 베버라고 꽤 유명하신 분인데 네. 한국에서도 여러 번 오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독일 교육은 최소한 10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기회가 한 번 주어질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놀랬다. 아, 독일은 텐샷 사회인데 한국은 완샷 사회구나.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사회를 이렇게 정치 수준이 높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느냐. 그게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네요. 톨러레이트. 예. 톨러레이트라는 와. 단어 써요. 이걸 어떻게 톨러레이트 하냐. 아, 뒤엎어야지. 이런 얘기죠. 예.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정말 교수님의 생각과 방향성이 잘 담긴 교육혁명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지금까지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책을 통해서 깊이 있게 좀 지금의 우리 한국 교육을 좀 한번 반성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좀 한번 생각해봤는데 한번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이 책에서 예. 한 문장을 한번 골라주셔서 예, 예. 직접 독자들께 낭독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청해보고 싶은데요. 예. 괜찮으실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게 49페이지에 있는 중간쯤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특히 한국의 학생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비판적 사유 능력입니다. 비판을 부정적으로 보는 잘못된 교육관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비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한국 교실에서 자라나는 인간은 비판적 사유 능력을 가진 성숙한 시민이 아니라 자본 독재에 잘 순응하는 미성숙한 신민입니다. 신민. 시민이 아니라 신민이다. 이런 얘기죠. 예. 요 부분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누리 교수님과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 교육의 구조적인 변화가 전개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저성장 국면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복과 불행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직면하게 될 텐데 더 솔직한 이야기로 더 깊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 앞서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주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시면서 예. 문구도 읽어 주셨습니다. 음. 근데 지금 이 경제를 들여다볼 때 월드뱅크나 IMF도 음. 세계 경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 지경학적 분절화. 음. 혹시 들어보신 표현이실지 모르겠지만 뭘 이게 뜻하는지 대략 알겠네. 예, 예. 근데 지정학적, 경제학적 관점에서 음. 세계가 fragmentation, 음. 파편화된다. 음. 이런 움직임을 코멘트한 거거든요. 음. 그렇게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좀 분절화되고 있고 음. 양분되고 있고 음. 경제적으로도 분절화, 양극화되고 음. 있고 음. 이런 참 각박한 세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교수님은 음.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자본주의가 네, 온 세계, 온 인류를 망치고 있구나. 망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예. 지금 사실 심각한 거죠. 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폭염이라고 하는 거, 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이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그게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었어요. 음,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음, 최후의 인류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최근에 나온 건 2050 거지불능 지구 이런 책이 음, 지금 한국에서도 번역돼 나왔는데 네, 유럽에선 상당한 오랫동안 네, 베스트셀러였어요. 네, 22세기는커녕 예, 이제 앞으로 30년도 안 남았다는 거죠. 음, 예, 이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인간이 살 수 없는 음, 그러한 기후 조건으로 변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착취 구조로 인해서 네, 자기 자신을 파묻는, 음,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음, 플로레타리아트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음, 스스로 소멸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한 막스의 예상은 완전히 틀렸죠. 음, 자본주의는 예, 프롤레타리아트를 순정적인 노동자로 순치시키는 데 성공했죠. 그게 서구 복지국가죠. 네, 그래서 막스의 그 예상은 틀렸는데 막스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자본주의는 결정적인 재앙을 가져오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생태적 붕괴죠. 음, 예. 이것은 자본주의의 내적 속성 때문에 생겨난 거죠. 네, 자본주의는 스톱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기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잉 생산 자본주의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예,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네,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을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왜? 스톱시킬 수 없으니까.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존재하지 않는 욕망을 예,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미래는 허위 욕망을 끊임없이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 음,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심리학이 각광을 받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음, 그러한 허위 욕망을 인간에게 끊임없이 음, 불어넣음으로써 음, 예, 끊임없이 소비하는 소비 기계로 인간을 변신시키지 않으면 no. 자본주의는 계속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은 하나의 복음을 전하고 있죠. 네, 그게 무슨 TV가 됐든 라디오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네, 그 복음의 이름은 뭐예요? 예, 소비하라, 소비하라, 소비하라. 그렇죠. 네? 예, 예, 지금 완전한 소비 자본주의 사회고요. 네, 그런데 자본의 이러한 소비라고 하는 것이 음, 궁극적으로는 음, 모든 생산은 자연을 변형하거나 음, 가공하거나
파괴한 결과물을 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원 이후 1800년까지 예. 경제사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예. 대체로 한 5배 정도 인류가 물적 성장을 한 걸로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1800년부터 지금까지 한 200년 조금 더 됐잖아요. 네. 그동안에 대체로 100에서 120배 성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100에서 120배. 예. 이건 성장이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폭발한 거예요. 폭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위대한 체제예요. 음. 정말 폭발적인 생산력을 가진 그러한 체제고, 이러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지금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완전히 빈곤에서 해방된, 인류가 완전히 빈곤에서 해방된 시대는 지금이 처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빈곤이 있지만 네. 뭐 아프리카, 네. 아시아, 남미에 있지만 이것은 생산력에 따른 생산력 저하에 따른 빈곤이 아니고요. 이건 정치의 문제죠. 네. 정치 사회적인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빈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적인 성취를 올바로 나누기만 한다면 인류 모두가 완전히 빈곤에서 해방된 최초의 시대를 지금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자본이 우리에게 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산성. 네. 그런데 너무 역설적이게도 예. 바로 그 놀라운 자본주의의 장점이 인류를 완전히 종말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물질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근본적인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봐요.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 경제포차니까 또 예. 짠을 한 번씩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음. 말씀 참 감사하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까지의 표현을 제가 이코노미스트로서 예, 한번 되짚어 보면 이렇습니다. 재밌어요. 선생님 그렇게 재밌습니까? 하니까 재밌습니까? 제가 예. 짧게 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 예, 간단한 답변을 그래요. 좀 들어볼까요? 예. 인간이 행복하다. 음. 그럼 어떨 때 행복하다? 뭐가 행복이다라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혹시 생각하십니까? 짧게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네. 아마도 네. 저는 모든 게 흘러간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행복의 질감이나 행복의 형태나 행복의 내용도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경제학적으로는 인간이 어떨 때 행복하는가라는 것을 굳이 정의를 내려보면 이게 경제학에서 물질 균형 모형이라고 있는데 결국은 소비하면서 satisfaction을 느낀다.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할수록 혹은 내가 원하는 걸 소비할수록 더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니까 사실 부유한 자들은 거침없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제약을 받지 않고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물질 균형 모형에서는 소비할수록 행복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이게 경제학적 물질 균형 모형인데, 그러면 소비를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아까 그 빈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식료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 생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든다면, 분배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생산의 역할도 필요하죠. 생산을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면 그러면 행복하다. 그러면 이런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복론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우리가 생산하는 그 여정은 희소한 자원을 활용하는 여정이니까 지구라는 자원도 기후라는 자원도 모두 한계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50년은 없다 혹은 2100년은 없다 라고 할 만큼 한계가 있는, 끊임없이 소비만 즐기는, 끊임없이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고, 또 이 자본주의는 너무나도 성장 중심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성장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근데 성장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동력원이 됩니다. 그 정부에, 각국의 정부에 우리는 몇 퍼센트 성장해야 돼, 우리는 왜 1% 성장밖에 안 되지, 2% 성장해야 되는데, 근데 그 성장을 더 가속화하려고 움직이는 그런 노력은 결과적으로 유한한 자원을 더 유한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지만 이 자원은 지속 가능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한계가 있는 이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예. 이렇게 좀 말씀을 해석을 맞아요. 해봤거든요.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특히 네, 한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단 한 번도 탈물질주의라는 네, 문화 현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유럽은 대부분 예, 68 혁명이란 걸 거치면서 네네, 탈물질주의, 음,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물질에 예속된 삶은 음, 인간을 억압한다. 네,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히피죠, 히피. 네, 예,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히피 문화가 미국에서도 번져가잖아요. 네, 60년대 말에. 네, 그러한 문화적 흐름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네,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예, 그런데 지금 유럽은 광범위해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탈물질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폭넓은 문화적 현상이 있고요. 네, 이것이 정치 세력으로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네. 녹색당이죠. 그렇죠, 독일의 녹색당은 12년 동안 집권했어요. 그렇죠. 12년.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장을 저지한다. 네, 이루고 나온 정당이 예. 무려 12년 동안 집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것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에요. 네, 문명사적 사건이죠. 문명사적 사건. 예? 물질 문명 하에선 성장이 좋은 거잖아요. 네, 생태 문명 하에서는 물적 성장은 최악이죠. 네, 이건 완전한 전도죠. 문명사의 전도예요. 음, 그런 정당이 12년 동안 지금 독일에서 집권을 했다는 것은 뭘 뜻하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실험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독일의 경우는 독일 아이들의 82%, 청소년의 82%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죄책감. 놀라운 보고죠.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내가 소비를 한다는 행위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생명이 살아갈 이 지구를 훼손하는 행위다. 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네, 내가 방기하는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음, 그래서 최근에 독일에서 나온 아주 흥미로운 베스트셀러가 제목이 이겁니다. 네, Befreiung vom Überfluss. 예, 그런 제목인데요. 예. 우리말로 옮기자면 풍요로부터의 해방이에요. 풍요로부터의 해방.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강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인류가 21세기를 넘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음, 그것은 인류에게 과연 풍요로부터 해방될 능력이 있을까? 그 물음과 같다. 인류가 풍요로부터 해방될 능력이 있으면 네, 21세기 넘어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능력이 없으면 22세기 못 가죠. 네. 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자본주의를 그쳐야 된다는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음, 독일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고요. 그렇죠. 뭐 그런 현상이라든가. 성공했어요. 상당 부분. 그리고 뭐 그게 의도한 건진 몰라도 지금 3년 연속 거의 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다른 관련이 요소들도 있죠. 같이 예. 맞물렸지만 맞습니다. 또 그것도 나름 정치적으로 음. 추구하는 바랑 너무 벗어나진 않는 모습이지 않나 하는 그냥 성장이 제 생각도 해봤고요. 어느 정도. 또 독일의 소비자들 특히 우리들 표현으로는 MZ 세대라고 해보면 예. 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할 때 이 탄소 발자국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같은 이런 맞습니다. 물건 같은 물병이 있는데 얘는 내가 소비할 그거. 때 이산화탄소를 10발생하고 얘는 같은 소비인데 얘는 이산화탄소를 5발생해요. 맞습니다. 그럼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이걸 맞습니다. 선택하는 네. 예, 그런 여정,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모습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석사 논문을 그 주제로 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그만큼 그 환경 소비에 좀 관심을 그러시구나. 많이 갖고 예. 있었는데 선구자시네. 선구자세요. 그 당시에는 그 예, 당시에 별로 없었을 어떻게 텐데. 이런 시도를 하냐는 그렇네요. 교수님들의 어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선구자이시. 예, 그런 진짜로. 지금은 특히 이제 이 미래 세대가 더 후에 있을 미래 세대를 걱정하면서 기왕이면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를 좀 저감하는 노력을 하면서 소비하려는 의지를 이제 이 소비 패턴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소비자로부터 선택받는 제품이 된다 그렇죠. 하면서 또 그 기업들은 그렇게 그럼요. 움직이고 있어요. 독일은 그렇게 그렇죠. 가야죠. 선순환이 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순환 경제, 환경 경제적 모델이 구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자본주의가 대부분의 경제 정책을 고민하는 기구들이 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계 경제 관련 국제 기구들도 지금 세계 경제가 너무 저성장 고착화되어 버렸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성장이 너무 멈추다시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도 창출이 안 되고 그러면 소득이 기반이 안 되니까 소비할 수 없고 경제가 악순환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정부도 성장을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자본주의에서 뭔가의 개편이 없이는 지금의 자본주의가 적절하지 않은 체제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짧은 질문. 네. 자본주의 자체가. 지금의 자본주의는 미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시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주의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그렇죠. 자본주의가 좀 개편된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여러 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renaturalisierung, renaturalization, 영어로 하면 네. 재자연화. 네. 그러니까 뭐 석탄, 석유 이런 걸 한다고 온 자연을 다 까놨잖아요. 네. 이걸 다 다시 묶고 본래의 자연 상태로 음. 다시 환원시키는 것. 네. 요게 이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지난번에 가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말이 레포이달리제롱. 레포이달리제롱. 영어로 하면 리포이달리제이션이겠죠. 재봉건화. 자본주의 이전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자본주의 이전 시대로.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본주의의 거대한 유통 경제가 아니라 로컬에서 최대한 거기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본주의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독일 같은 경우는 시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생활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거대한 상상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익숙한 이러한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는 것은 네. 결국은 지구 종말에 대해서 맹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유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네. 결국 이 자본주의가 몰고 오는 거대한 대량 생산과 그것이 초래할 거대한 자연 파괴, 그것이 초래할 인류의 종말, 네. 이것은 지금 정해진 수순이죠. 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네. 더 강력하게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죠. 폭염도 지금 이 정도까지 빨리, 이 정도까지 고통스럽게 오리라고는 예상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그 말하자면 기후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게 더 끔찍할 수 있다. 전 요즘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예. 일부가 그러니까 지금 소위 순환 경제 예. 혹은 환경 경제 그렇죠. 론자들이 예. 카본 뉴트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런 거,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긴 어려워도 더 늘리지 않도록 그렇죠. 뭐 나무를 더 많이 심는다든가, 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발생한 만큼 감축 노력도 같이 하자 하는 움직임을 기반한다면 그런 어떤 순환 경제 기반의 자본주의, 순환 경제 기반의 성장, 이런 것은 적절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실까요? 꼭 그렇진 않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일종의 네. 대안들이 지금 제출되고 있잖아요. 네네. 저보다 많이 아실 텐데, 저는 그 중에서 이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제가 느낀 것은 네. 사이토 고헤이예요. 사이토 고헤이. 네. 지금 도쿄대학 철학과 교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있죠.
일본에선 100만 부 이상 나갔대요. 네. 그 책이. 아, 디그로스 커뮤니즘. 예, 탈성장 코뮌주의라고 예, 하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음,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음.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네. 이 책에서 사이토 고헤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탈성장, 이제 더 이상 성장 위주의 경제를 가상 안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커뮤니즘으로,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커뮤니즘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그 책에 상당한 공감이 됐어요. 네. 예. 그러셨군요. 음, 제가 이렇게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음, 교수님이 어떤 음, 미래를 지향하시는지 네.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예. 있겠고, 사실 이런 종류의 고민 없이 음, 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음, 이런 종류의 고민이나 고찰 없이 음, 그냥 무작정 성장만 추구한다는 것은 음. 인류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류의 논의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음, 해볼 시점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예. 뭐가 맞는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 주셨던 말씀들이 굉장히 주옥과 같았고요. 음, 그래서 오늘 김광석의 경제포차에서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예. 만약에 예. 이 민주주의가 음, 제대로 성숙했다면, 음. 그러면 지금의 한국 자본주의가 조금 덜 불행하지 않았을까 음. 하는 종류의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수님은 뭐 이 음,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지금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 거기서는 사실은 사회적 고통도 큰 거죠. 그리고 이 사회적 고통은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 것. 이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네.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계속 불평등 이야기하면 한국 경제가 나오는데 이 불평등은 어디서 왔을까요? 네, 결국은 경제적인 불평등을 교정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네. 역량이죠. 네. 정치가 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네네. 시장은 불평등을 조성하니까 경제는 불평등을 조정해야죠. 네. 이게 이제 근대 국가의 기본 그러한 그 분업 아닌가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돼야 경제가 제대로 작동한다. 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돼야 불평등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불평등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노동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다. 그래야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경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사실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지금 한국은 정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네. 그런데 사회 민주화는 거의 안 돼 있고요. 사회 민주화는 뭐겠어요? 사회의 개별 조직 안에서 네. 과연 민주적으로 그 조직이 운영되는가 하는 거예요. 대학 민주적인가요? 기업 민주적으로 운영되나요? 상상할 수 없죠. 예. 거의 안 돼 있죠. 네.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 말할 것도 없죠. 음. 기업 안에서 과연 민주적으로 기업이 이루어지는가? 민주적 방식으로. 독일은 노사 공동 결정제. 음. 큰 독일 기업들 우리가 아는 벤츠, BMW, 포르쉐, 폭스바겐 전부 다 음. 이사회 노동자 대표 10명, 음. 주주 대표 10명, 20명이 다 결정해요. 노동자가 50%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삼성하면 이건희 거라 그러잖아요. 네. 이재용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봉건 시대의 아주 야만적인 경제 인식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경제 민주화 전혀 안 돼 있고요. 문화 민주화 안 돼 있죠. 너무 권위주의적인 사회죠. 그래서 정치 민주화만 돼 있고 사회 민주화, 경제 민주화, 문화 민주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 사회 민주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차별이 심하고요. 경제 민주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하고요. 문화 민주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의 민주화를 다 이루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영역에서도 저는 활력 있는 다이나믹한 이코노미가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러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돼야죠. 네. 훌륭한 고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대담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끝으로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에서 한 문장을 좀 골라주셔서 독자분들께 직접 읽어주실 기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28쪽이고요. 예. 한국인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그러니까 행복감을 느낄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끊임없이 자기를 착취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착취의 결과로 생기는 온갖 불행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합니다. 정말 이상한 사회입니다. 개인을 억압하는 잘못된 사회 구조 때문에 생긴 불행의 책임을 개인에게 물으며 다시 또 개인을 착취하는 이상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하고요. 예. 교수님이 직접 읽어주시니까 책이 더 마음에 탁 와닿는 것 그랬어요?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긴 시간 우리 망곤당 TV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김광석의 경제포차 술술 풀어가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